네, 정선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회사를 이제 퇴직을 했고요. 퇴직한 이후에 글을 써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부터 해서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형 공부였다 해서 지금 벌써 책을 4권 썼네요. 4권 쓰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선용입니다. 아마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인 걸로 어느새 됐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퇴직한 임원들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직 이후에 더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더 잘 나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노력에 대한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결실을 보고 있어서 그 방향대로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고민, 저는 이제 중간에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그 회사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대한 것들을 올인하겠죠.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책이 다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보이게 한 노력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비비고 계시든지 어떠든지 그 윗분과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표이사나 오너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임원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둘러서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대기업 임원도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아니면 그 회사에 따라서 아니면 그 산업별 특징에 따라서 또 직급도 상무부부터 회장까지 다양한 직급들이 있기 때문에 다 천차만별이에요. 이걸 어떻단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임원 세계에서는 이미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장사인 경우에 상장사에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 등기 임원들은 이제 오너라든가 패밀리라고 보면 되고 비등기 임원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은 아마 1억부터 많이 만나면 20억까지 해서 1억부터 20억까지 다양하게 연봉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얼마다 어느 정도 복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연봉의 구성 요소인 기본급과 PI, PS가 있어요. 그러니까 PI는 프로핏 인센티브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상여금 형태이고 PS는 프로핏 쉐어에서 그 당해년도에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에 의해서 배분되는 돈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기본급과 PI가 높아서 연봉이 높은 게 아니에요. PS가 어떨 때는 2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는 이미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1억 이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대부분 다 2억 이상은 다 받고 있을 거라는 게 대기업 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임원이 2억 이상 받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복지를 받고 있냐 이런 부분들은 천차만별이라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닌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돈이 모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임원은 사회적 자기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고서 그 버는 만큼 쓰는 사람 주변에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많이 버는데 제 주변에 보면 많이 버는데 사실 많이 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임원 있을 당시에는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아가니까 좋은데 임원에서 퇴직하고 나면 모은 돈이 없어서 좀 허덕이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많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돈을 제대로 모아가지고 자기 노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진 사람들은 제가 보기 임원 중에도 한 10%?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고를 친 거예요. 특별한 사고라는 게 뭐냐면 팡팡 쓴 거고. 그러니까 돈이 보통 한
돈 1,000만 원 이상이 월급 통장에 꽂히잖아요. 돈 1,000만 원 월급 통장에 꽂히니까 뭐 다음 달도 꽂히겠지. 그러니까 뭐 돈 1,000만 원 쓰기 쉽지 않아요. 근데 펑펑펑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이 모여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쓰던 습관도 그대로 남아있고 돈은 모여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고 나면은 노후 생활을 하러 가는데 눈높이는 이만큼 높고 자기 현실은 가진 게 없고 이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그 욕망들에 의해서 짓눌려지죠. 그래서 임원 정도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가장 먼저 퇴직 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동안에 누려왔던 사회적 지위, 혜택 이것들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 못 내려놓게 되면 돈을 모아놨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은 힘들어요. 그동안까지 살아갈 수 있게 풍족하게 쓰면서 임원 시절에 쓰던 돈만큼 쓸 만큼 돈을 모으는 건 어려워요. 노후 생활에도 쓸 돈을 갖다 충분하게 할 만큼 번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나머지는 뭐냐면 임원을 하면서 누리는 사회적 지위와 그만큼의 소비 패턴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실질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퇴직한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없게 하려고 그러면 내려놓는 거,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 시절에 조금은 돈을 모아놓는 거, 이 부분들을 해야만이 그 퇴직 이후에 노후에 그 불행이 그쪽에서 싹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없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그 소비 이런 것들을 그때 어렸을 때 저는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나를 사고 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 옷도 뭐 보통 한 4, 5년을 입고 이런 식으로 그 뭐 하나를 쓰는 것들을 갖다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명에 닿을 때까지 쓰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그 우리 와이프가 오히려 저 데리고서 그때 뭐 과장이나 이럴 때 양복을 사라고 백화점을 데려가고 그러는데 전 백화점 가서 양복도 사지 않고 중저가형 양복 입고 할 만큼 그래서 뭐 지출에 대한 것들은 이미 통제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도 한 달 생활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놀라실 텐데 1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개인의 생활비가 1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가족들까지 하면 한 4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와이프하고 내가 비용이 아니라 애들 때문에 애들이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와이프하고 나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퇴직 전에 다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내려놓고 생활하는 것들이 그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책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몰고 다니는 차가 이제 2004년도니까 한 20년 되나 19년 되는 스포티지 그것도 거의 이제 30만 돼가는 스포티지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욕하더라고요. 그 돈 많은 돈 갖다 뭐 할 거냐고. 댓글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그 차 타다가 죽는다 뭐 이런 댓글까지 있을 정도로 저는 기본적인 패턴들이 그러니까 지출하는 것들 불필요한 지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가 그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 지하철로 타고 다니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몸에 익숙해져 버린 것들이 지금의 저를 갖다 지켜주는 가장 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돈을 이렇게 버는 행위 있잖아요. 내가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던 이 근로소득이라는 소득과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운영한 사업소득이라는 개념들, 그다음에 돈을 버는 자본소득이라는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마지막에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의미,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이 소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아들아 돈 공부의 첫 문장이 2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아직도 힘든가? 그 이유는 내가 경제적 무지 때문이겠다. 그 경제적 무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돈의 의미들, 소득의 의미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퇴직하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저는 돈의 의미를 저보다는 더 먼저 직장에 다니면서 돈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은 뭐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사실 불로소득만이 진짜 자본주의에서 끝판왕의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 정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훨씬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해서 저는 깨달은 게 돈의 의미, 돈 버는 소득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게 퇴직하면서 이문까지 올라오고 퇴직하면서 돈을 받고 다니는 학교인 회사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별 차이는,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실 가장 좋은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자본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기 노동만 제공하고 시간만 제공해가지고 버는 소득이 가장 좋은 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뭐냐면 딱 49.3세 유한하다는 거. 유한하다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로소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유한하다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49.3세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1차 퍼스트 잡을 갖다 갖는 것들이 기간이 49.3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사업소득은 그 재화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건데 이 사업소득은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근로소득을 하면서 이 사업소득의 기본적인 사업 아이템과 사업 자본과 사업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기 이전에는 사실 사업소득으로 돈 버는 건 어렵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찌 보면은 안전하면서도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끝판왕의 소득이 자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소득. 근데 돈이 돈을 버는 소득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돈의 크기가 커야 돼요. 자본의 크기가 없이는 벌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돈 중에 가장 큰 힘을 가는 돈이 뭐냐면 뭉칫돈이라고 그래서 돈이 뭉쳐져야 돼요. 이게 바로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거든요. 근데 뭉칫돈은 그냥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냥 생기는 방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뭉치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 신이 로또 당첨 줄 수 있는 번호 알려줘가지고 로또 당첨돼가지고 벌든지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자기가 노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해서 자본소득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그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갖다가 극명하게 저는 이 소득의 종류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느냐 못한 것이냐 이 차이점이 아마 이 퇴직 이후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큰 힘의 차이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깨달았고 그 깨달았기 이전에 이제 근로소득 중에서 벌었던 월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 와이프가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자본소득에 올릴 수 있는 만큼 극대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여유가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든지 사업소득이든지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을 쌓아서 최소한 저도 그러니까 1997년도 제가 결혼할 때 2,500만 원 그것도 빚이 포함된 2,500만 원 가지고 저 고덕동에서 반지하로 시작해서 제가 2020년도 퇴직할 때 50억이라는 자산을 가졌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예요?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 25년의 시간에 의해서 이 자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본은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긴 호흡이 필요해요. 짧은 호흡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다 실수가 발생돼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0년, 20년, 25년의 긴 호흡으로 자본소득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움직여야 된다. 그게 가장 생각의 전환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그 가장 큰 병폐는 뭐냐면 의존성이잖아요. 마약 이외에 나머지 것들이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약만 하나 딱 맞고 나면 그냥 좋아서 막 세상이 다 편안해 보이니까 거기에 빠져가는 거잖아요. 이 월급도 그래요. 다달에 한 번씩 이렇게
월급 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월급 마약 주사. 이거 맞고 나면 힘들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마약 주사를 계속 맞아가면 좋은데 이 마약 주사를 못 맞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약 주사는 없는데 마약을 계속 의존하게 되면 월급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 생각들이 고쳐져서 그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마약처럼 가장 큰 병폐인 의존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기 주도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월급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존성이, 월급의 의존성이 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성,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는 자기만의 틀들을 가지고서 하면은 월급은 마약이 아니라 내 몸에 좋은, 가장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월급이 마약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월급이 진짜 보약이었어요. 저의 지금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약은 뭐냐면 월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보약이었고요. 이 보약도 한 20년 정도 맞다 보니까 지금처럼 건강인 것처럼 하는데 월급을 마약처럼 의존해가지고 그 월급 이외에 다른 것 대안이 없이 계속 마약을 투여한다 그러면 나중에 그 마약이 없어지는 순간에 삶은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월급은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약이 아니라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제적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라는 것들 갖다가 보약으로 만드는 가장 큰 힘은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거에 있어요.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마약이기도 한 월급, 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명함,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모든 정보, 이걸 갖다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급, 명함, 일, 이 세 가지가 직장인들이 마약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힘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명함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일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활용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마약이 보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월급을, 마약 같은 월급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월급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과 인맥을 상통하는데, 돈이라는 건 가장 큰 힘을 가질 때는 언제 큰 힘을 가지냐면 뭉쳐있을 때 가장 큰 힘을 가져요. 그 뭉쳐있는 힘이 얼마나 힘을 강하냐면 이 비유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1억의 힘과 100억의 힘과 1000억의 힘을 비교하면 10배, 10배, 10배가 아니라 저는 1000배, 만배인 것 같아요. 1억의 힘과 1000억의 힘은 만배, 억배까지 될 거예요. 그건 자본주의를 살아보면 알아요. 그만큼 돈은 뭉쳐있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해요. 근데 이렇게 뭉쳐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훌륭하게 뭉치게 만든 접착제 돈이 뭐냐면 월급이라는 고정전도예요. 다달에 돈이 나온다는 것들은 뭉쳐있는 돈 이외에 가장 큰 힘을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이 고정돼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접착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해서 접착제로 계속 붙여가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화 시켜야지 마약이 보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쓰고 남겨서 저축을 해서 접착제로 만들어라. 이게 보약을 만든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이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에 가서 명함을 딱 내밀고 어깨 딱 피는 걸로 활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함은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용이에요. 명함을 이용해서 은행에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 대출해 주는 건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신용이라는 거 이외에는 대출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 신용이라는 건 명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이용한 대출을 받아서 두 번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소득이 있을 때 대출을 받는 것 같고 고정소득이 없을 때 대출 받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고정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함을 가지고서 두 번째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일이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일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메커니즘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에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식품을 구매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식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왔는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을 갖다가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건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 또한 접착체가 돼요. 그러니까 월급, 명함, 일을 통한 정보, 이 세 가지 접착체를 갖다가 착착착 붙여가면, 그것도 월급에다가 착착착 붙여가면은 이것들이 마약이 아니라 보약으로 싹 바뀝니다. 그게 한 20년 정도 하게 되면 아마 내 몸을 갖다가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보약으로서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방식으로 직장인들이 한다 그러면 누구나 다 마약을 보약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장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메멘토몰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뭐냐면 메멘토가 뭐냐면 기억하라. 몰이가 죽음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 때 중세 수도승들끼리 서로가 아침에 만나면 인사할 때 메멘토몰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함을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삶을 갖다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난 직장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Remember retire. 퇴직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은 평생을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퇴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에 다닐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모아요. 한 달에 월급이 남아있는 걸 갖다 그대로 다 쓰면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퇴직하는 시간이 와요. 직장인 지금 뭐 40대 후반이시라면 49.3세가 대부분의 퇴직 연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년 내에 퇴직이라는 그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월급이 없어져요. 이걸 알고 있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 월급을 자본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난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메멘토 모리처럼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직장 생활에도 영원히 직장인으로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직장인만 열심히 하고 와이프가 언젠가는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는 자기가 벌어다 주는 월급을 가지고서 자본으로 모으겠다. 이런 말을 와이프가 저한테 했고요. 그런 거를 지켜줬기 때문에 돈을 모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 경우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싶고 다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가지고서 지금 벌고 있는 걸 그냥 다 써버리는 것들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현실은 나이 50이 넘어가면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좁아진다는 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선택지가 넓기 때문에 이 선택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게 좁아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자본을 통해 가지고 튼튼한 동아줄을 만드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돈을 모으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뭐 그때 가서 그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평생 직장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 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는 다 좋죠.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문제인 거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은 소득이 근로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다분도 안 들어가지고 자기 시장과 노동만 들어가지고 위험 요소가 없는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월급에 욕값이 포함되어서 욕만 좀 듣고 자기 시간을 갖다 구속받고 거기다 열심히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냐면 그 당시의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 와이프가 뭐 좋은 데 쇼핑할 수 있고 와이프가 브런치라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 거 학교 사교육이라도 시킬 수 있고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직장 다니는 동안에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마인드는 첫째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는데 돈과 화폐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신 분 중에도 돈과 화폐 차이 뭐지 하고 고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돈과 화폐 차이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돈은 금처럼 한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화폐는 뭐냐면요. 한정된 가치가 아니라 찍어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코헤런시라고 해서 통화량을 보통은 화폐 개념하고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100원을 가지고 1000원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한국은행에서 이 연준에서 화폐를 더 찍어내버리면 1000원의 가치, 10,000원의 가치, 100원의 가치가 거기가 돼서 줄어들어 보여요. 이게 화폐예요. 근데 돈은 금은 이런 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가치가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과 화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와 화폐를 가져가지고 있어야 될 때를 갖다가 정확하게 경제적 시기에서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과 화폐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사실은 경제관념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는 핸드폰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은 재화예요. 재화라는 건 뭐냐면 쓰고 남아서 버려지는, 우리가 말하면 구스라고 그래서 물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은 뭐냐면 이걸 가지고서 더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을 보통 자산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부동산을 놓으면 땅과 집이잖아요. 땅은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더 쉽게 설명한다 그러면,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면, 삼성의 주식은 자산이에요.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건 재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화를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성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확장돼요. 그러니까 이런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래서 흔히 존니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먹지 말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그건 재화에 투자하지 말고, 재화를 소비하는 데 투자하지 말고 다가 증대할 수 있는 데 투자를 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갖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사실은 경제적 관념이 똑바로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세 번째 부분은 재화 자산, 아까 말한 돈과 화폐가 기반으로 해서 재화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경제관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가 잘 못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도 매번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켜주는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돼가지고 프랜차이즈 본사만 좋은 일 시키면서 자기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기 돈을 갖다가 계속 갖다가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에 빠지지 않고 부자로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경제관념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삶의 지혜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삶의 지혜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성과를 만들어낼 때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간을 두고서 만들어져 간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타이밍을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과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토대돼서 시간이 쌓여져서 그 쌓여진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돈을 대하든 재화를 대하든 자산을 대하든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쏟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부자 된 사람들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안 될 거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불안하는데 시간을 호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삶의 지혜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고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보다는 긍정이 훨씬 더 부로 내가 갈 수 있는 계단으로 이끌어줄 거라는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의 루틴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돼요.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한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고,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제관념과 두 번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6가지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본 부자들은 다 그렇더라고요. 흔한 얘기로 결혼은
사랑의 서약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앞에 서약하잖아요. 평생 동안 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위해서 이 여자 이외에 다른 여자를 바라보지 않겠다 이런 사랑을 서약을 하는데 저는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결혼이란 경제적 계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중시해야 될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육체적 궁합 아니면 심리적 궁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앞서서 경제적 궁합이 맞아야만이 나는 결혼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연애는 이상이라고 그러면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계약이에요. 특히 경제적인 계약.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혼하느냐. 물론 배우자의 뭐 불륜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 불륜까지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은 뭐냐면 경제적인 관점 차이에 의해서 이미 몸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고 가장 그 시발점의 토대는 뭐냐면 경제적인 그 틈새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궁합을 가장 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집에서 대부분 다 싸울 때 보면 그 시발점이 다 돈에서 시작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라도 잘 벌어보든지 그 말 속에 있는 바탕은 뭐냐면 돈에 의해서 경제적인 그 가치관의 차이에 의해서 결혼의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된다는 걸 생각을 가진다고 그러면 배우자를 고를 때 경제적 궁합에 대한 것들을 가장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궁합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돈이라는 게 이제 지출이 있고 소비가 있고 저축이 있고 투자가 있고 대출이 있고 이렇게 돈을 대하는 관점들의 그 계단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데가 어디서 나냐면요. 소비에서 보통 지출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지출하는 걸 어떻게 지출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경제적 궁합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소득 받는 방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투자하는 방식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저축하는 방식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출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명품 소비를 하는 사람은 명품 소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플렉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소비 패턴을 절대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는 것 중에 그 돈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출의 관점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투자나 저축이나 소득은 바뀔 수 있어요. 대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출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자본주의 그 DNA처럼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자기하고 일치하느냐 이 부분들을 보는 게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저축하고 대출하는 것들은 와이프하고 저하고 관념 차이가 많이 있어요. 티격삭 싸워요. 근데 그게 대세에 영향을 안 미쳐요. 왜냐하면 지출의 DNA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는 다른 것들 다 보는 것보다 소비, 지출하는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지금도 제가 얘기한 건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과 글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 돈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적 소통을 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언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걸 갖다 이제 경제적 용어로 하면은 재화의 매개 수단. 그러니까 재화를 갖다가 서로 간에 나누는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 필요한 거, 그 스마트폰을 생산한 사람과 이걸 갖다가 서로 경제적 재화를 갖다가 매개할 때 돈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매개하는데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경제적 언어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저는 돈은 경제적 저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람마저도 아까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봉이 2억이냐 3억이냐 10억이냐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갖다가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그 연봉이랑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저울인 거예요. 이 사람은 2억, 이 사람은 10억 이걸 그리고 이 물건은 10만 원, 이 물건은 100만 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걸 갖다 경제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재화와 자산의 가치 척도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걸 갖다 돈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경제적 저울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저축해 놓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쌓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은 경제적 창고다. 그러니까 뭔가 귀중한 물건들을 갖다가 놓고 있는 창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고에다가 놓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창고에서 꺼내다가 쓰면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창고에 저장하는 기능. 그래서 가치의 저장 수단이다. 보통 돈을 갖다 이렇게 경제적 용어로 해서 표현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이 돈의 본질인 것 같아요. 돈은 경제적 언어이고 경제적 저울이고 경제적 창고이다. 이 개념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의 본질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경제관념이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예예요. 돈이라는 이 아까 말하던 경제적 언어이고 경제적 저울이고 경제적 창고니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걸 소득이라는 수단으로 해서 소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이걸 갖다가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 하면 지출이라는 통로로 돼서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빠져나가고 남는 것들을 갖다가 저축이라는 통로로 해서 돈을 갖다 쌓아가고 또 이걸 갖다가 더 쌓은 돈을 갖다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게 되는 대출이라는 통로를 이용하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돈을 굴리게 되는 투자라는 통로를 갖다 이렇게 5계단을 갖다가 차분하게 계속 사이클처럼 나하고 돈하고 관계에 있을 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소득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출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저축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출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투자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 관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재테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의 기간 동안에 만약에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기간이 뭐 10년, 20년, 25년이라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의 소득을 갖다가 벌을 거고 그 소득을 갖다가 내가 얼마의 지출을 할 거고 그럼 지출의 통로를 어떻게 나가고 그 나머지의 걸 어떻게 쌓아가지고 저축을 할 거고 그 쌓은 저축에다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대출을 남의 돈을 빌려다가 그걸 극대한 뭉칫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나의 돈을 갖다 극대화시킬 건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지금 20살, 30살 이런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40대, 50대 됐을 때 부자로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들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저희 아들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얘기해 주고 싶어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된다. 아들아 돈 공부는 인생 공부였다. 이런 아들아 시리즈 책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그게 가장 컸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를 막 꼰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할 청년이 해야 될 것들이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전 젊은 친구들한테 가장 큰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것들. 저녁에 많은 일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들을 해서 하루의 기본적인 설계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불평등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에 해야 될 것들은 무수하게 머릿속으로 떠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작은 것들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첫 번째 해주십시오.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하세요. 그것부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은 당장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득이라도 일단 벌어보세요. 일확천금 노리고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서 나는 아버지가 갓난해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안 주어져서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당장에 작은 돈이라도 벌 생각하세요. 하다못해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주인처럼 하면 거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푼돈들이 모이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작은 소득이라도 버는 거 두 번째로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번째 당장에 작은 소득을 버는 것들 그걸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 1,000원이라도 하루에 1,000원이라도 한번 저축해 보세요. 하루에 1,000원이라도 저축해가지고 계속 쌓아가다 보면 10년, 20년 가다 보면 이 푼돈이 차근차근 쌓여서 큰 돈이 돼가요. 그래서 너무 큰 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고 본인이 생각된다면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당장에 작은 소득이라도 벌 수 있는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하루에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저축하는 생활을 꾸준하게 쌓아간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도 나라도 갓난한 청년 아무것도 안 한 불평등한 청년들을 구제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당히 작은 소득을 벌면서
한 푼이라도 저축해 간다면 자기 스스로를 갖다 구원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오늘 아침이 지나갔다면 당장에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세요. 저는 5시에 일어나는데 5시에 그냥 일어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것부터 시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해야 될 무수한 위대한 것들이 여러분들 앞에 조금씩 길을 보여주기 시작할 겁니다.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54년, 55년을 살아왔는데 세상에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로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 이외에 특별한 즐거움도, 특별한 불행도 없이 별거 없는 것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별거 없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별처럼 빛나는 일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제 주변에 저보다 먼저 살아가던 선배님들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 작은 것들을 꾸준하게 해왔던 분들은 진짜 지금 보면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자기가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하루 일과가 이따위냐 하는 분들, 그런 이따위인 자그마한 일들을 꾸준하게 하셔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별처럼 빛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영입니다.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 책을 저는 사실은 와이프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는 실질적으로 재테크 투자를 하는 법, 부동산 동안 재테크 투자를 하는 법들에 대한 것들을 썼고요. 저는 그 와이프가 할 수 있게 해봤던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써서, 그래서 와이프가 공저를 쓴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공저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을 쓴 정선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눈을 떠야 된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다,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다. 그러면 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배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 말인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산이란 말을 했잖아요. 자산이란 말을 하게 되면 여기에 꼭 따라오는 몇 가지 경제적 용어가 있습니다. 재화라는 말이 있어요. 재화라는 말, 자산이라는 말, 그리고 통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경제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핵심 중심에 저는 부동산, 그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이 경제 전체를 공부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 설명해 드리면, 먼저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재화와 자산의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재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사용해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데 사용하면 사라지는 것들, 대부분 다 의식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 입는 옷들, 아니면 먹는 것들, 그러니까 주거에 관련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재화라고 해서 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자인 우리들이 소비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재화이고요. 그래서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그 생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들이, 그래서 기업이 보통 이제 사업소득을 벌어가는 수단이 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재화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산은 뭐냐? 재화와 자산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산은 뭐냐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데 토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재화 생산의 토대가 됨으로 해서 이 자산에 의해서 우리 자산 가치가 증식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이 자산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자산은 결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딱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땅, 집, 그리고 금.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자산이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으로 변해갔죠. 금융 자산을 하면 주식, 채권. 그래서 주식, 채권들이 흔히 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들이
까지 확장되어 왔는데 그 이전에 가장 훌륭한 자산은 뭐였냐면 땅, 집,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집, 이 중에서 이 땅과 집을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요. 부동산을 실물자산이라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와 다른 땅과 집에 대한 자산으로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의 시선이 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이 통화에 대한 얘기인데, 통화를 얘기할 때면 흔히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머니하고 커런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니는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돈이고요. 커런시는 통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머니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이 돈의 역할을 했을 때는 결국 그 돈이 금과 동일시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통화예요. 통화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종이 위에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금 본위지 할 때까지는 1달러에 금 매도수 해가지고 정해져서 했기 때문에 그때의 지폐는 사실은 돈의 역할 충분히 했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다 사라졌고요. 지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통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화는 뭐냐면 찍어내면은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화와 자산의 차이, 돈과 통화의 차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이해하는 거에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래됐던 실물자산, 땅, 집, 금, 그 중에서 땅과 집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아 부동산 공부해야 한다에 첫째 제가 강조했던 것 부동산에 눈을 떠라 이 부분들은 경제에 대한 관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이란 거 뭐냐면 그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물 자산을 갖다가 보증하는 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것들은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실물 자산이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니 아니면 애플이니 이렇게 실물 자산으로서 실물로 기업의 그 가치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주식들은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 이외에 실물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산으로서 가치가 굉장히 허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관점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이라는 실물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실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이 관점이 없다고 그런다면 어려운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실물이 있는 정확하게 실물이 있는 부동산 쪽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 중에 가장 그게 큽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부동산 옹호한다고 얘기하실 텐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 많이 봐요. 저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중에 하나고 근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못 봤어요. 멀리서는 봤어요. 워렌 버핏.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 중에는 봤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TV나 채널에서 그 멀리 계신 분 중에 그런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했다고 돈 번 사람은 봤는데 제 주변에서 이상하게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그렇고요. 주식 전문가라고 칭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사실 주식으로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그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답을 주더라고요. 투자의 원칙은 3대 3대 3을 갖다 지켜야 된다. 3%는 위험자산, 3%는 안전자산, 3%는 유동자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주식 전문가라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60에서 70%를 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문제성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포트폴리오가 흩어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실제로 자산으로 남겨진 것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제 주변에는 못 봤어요.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은 봤고, 근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멀리에 있는 분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뭐 예를 든다면 L그룹의 창업자이신 분,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와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와 비슷한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눈을 뜨고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하는 것들이 월급쟁이한테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자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난은 되게 불편을 주거든요. 어느 정도로 불편을 주냐면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책에 그런 걸 썼는데 장마철을 되게 싫어한다는 표현을 했었어요. 장마철이 왜 싫으냐면 저희 집에는 우리 식구 수만큼 우산을 갖지 못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이죠. 식구가 10명인데 10명의 숫자에 우산을 가지지 못했던 정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철에는 그 장마를 삐뚤고 저 혼자서 그냥 학교까지 열심히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뛰어갔을 때도 비는 홀딱 젖어서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타구니에서 김이 올라올 만큼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 게 가난이에요. 근데 이 현재의 그 불편이 미래에는 또 내 안에 새로운 의지를 갖게 해주는 그런 요소들도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현재는 불편을 야기하는데 그 불편한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내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붙들어주게 해주는 점, 이 부분들이 저는 가난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뭐 젊었을 때는 고생도 사서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 귀로 들은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것도 누군가한테 귀로 듣고 눈으로 들었던 게 아니라 몸으로 그 가난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은 새로운 시야를 트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가난의 생활이 은연중에 몸에 습관처럼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으로 쌓인 것들은 내 생각을 가난한 생각들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그 가난한 생각 때문에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연장되고, 그래서 가난이 주는 경험들을 갖다가 내 마음을 열고 내 경험을 살려서 의지를 북돋아주는 정도까지 가난을 경험하는 것은 충분한 장점인데, 그걸 넘어서서 이 가난이 습관처럼 나한테 달라붙는 것들은 끊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충분히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생활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렸을 때 그 주었던 그 가난의 경험들을 살려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던 가장 큰 힘이 어렸을 적 가난이었던 것 같고요.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생각해서 가난한테 때로는 고맙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가난에 주었던 그 생활 속에 있었던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한 감정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삼 저한테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가난에 대한 감정은 복잡 미묘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왜 아파트 공화국이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도시화율이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국가 빼놓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요. 심지어는 서울과 수도권 내에 우리나라 절반 인구가 살 수 있을 만큼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지금 아마 2019년도에 72%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80%까지 더 확장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는 인구들이 도시를 이동하면서 시골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들을 겪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아파트가 이런 도시화된 환경 속에서 중요하냐? 아파트만 그 도시화된 구조 환경에 가장 적합한 구조가 없어요.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한옥처럼 살 수 있는 것들을 도시에서 살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제가 그 1970년대죠. 70년대 이때는 재래식 한옥 구조가 서울에도 달동네 인근에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 네모 구조예요. 집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뚫려 있어 가운데 수도가 있고 그래서 하늘이 보이게 되는 이런 네모 구조인데, 이때 화장실은 푸세식이라고 그래서 변소가 있고 그런 구조에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도시에서 그런 데 살다 보면 아주 미칩니다. 특히 난방은 연탄 사고도 많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그 주택 구조의 문제예요. 난방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주택 구조가 뭐냐면 연탄을 통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에다가
부엌이라는 데 있어. 거기서 주방에서 밥을 차리면, 겨울에 밥을 차리면 우리 어머니 밥 차려가지고 밥상 가지고 들으면 송환을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나 두 달에 걸쳐서 그 화장 변소 청소할 때면 예전에는 그 똥차라는 게 있으면 똥차 와가지고 그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수돗물로 다 하게 되면 도시 오염에 대한 것들이 극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구조를 갖다가 첨단화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아파트예요. 저는 1983년도에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사 갔는데, 겨울철에도 반바지를 입고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 거실 옆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우리한테 밥을 내주는 이런 세상은, 진짜 천국 같더라고요. 이게 바로 아파트가 주는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단점은 흔히 말하는 한 동네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 동네 공동체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도시화적인 삶 속에는 저는 개인적 그 가족 공동체적인 공간들이 지켜줄 수 있는 이 아파트 구조가 훨씬 더 훌륭한 주거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 중심으로 도시 내에서는 아파트가 그 역할을, 주거 환경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흡사 뭐하고 하자면요, 빌딩들이 오피스 환경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예전에는 빌딩이라는 것들이 없던 시절에는 시골 같은데 실제로 하는 것들은 단층에서 모든 일을 보는 구조이잖아요. 되게 비합리적인 구조이고. 근데 빌딩 같은 게 만들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합적인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소비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 구축에 대한 비용들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빌딩과 아파트는 도시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같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가 부동산의 핵심이라는 이유를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인류가 가져왔던 가장 안전 자산이잖아요. 이 안전 자산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한 장점이 명확해요. 첫 번째 부분, 이걸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가치가 상승해서 내 자산이 증식되는 투자 가치가 충분한 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주식 가치 상승과 부동산 가치 상승을 한번 비교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상장사 중심으로 평균을 따지고, 그럼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을 놓고 보면은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주식보다 부동산이 더 높았어요. 그건 정확하게 수치로 나와 있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 집이 하나 있는 거에 의해서 주거 비용에 대한 절감 요소가 현대 도시의 생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월세를 사느냐, 그냥 임대를 사느냐, 이 부분에 자기가 내 집이 있는 거하고는 주거 비용에 대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좋고요. 세 번째 부분은 그 부동산은 뭐냐면 공간을 갖다 내가 갖는 거잖아요. 나만의 공간을. 우리는 의외로 생각보다 어떤 공간에서 살아가느냐에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공간을, 내 공간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사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더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사실은 주식보다 부동산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주식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공부하기 되게 어렵고, 근데 부동산은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 대표적인 예를 가끔 가다가 저희 와이프를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는 문과고요. 수포자예요. 수학 포기자예요. 계산할 능력이 떨어지는 여자예요. 와이프가 좀 싫어할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훌륭하게 했어요. 근데 주식은 수포자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계적인 데이터 모르고서, 산업의 트렌드 변화 모르고서 주식 투자하면은 눈먼 사람이 낭떠러지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금융 투자하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들이 부동산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유들, 그 이유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부동산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문제인데, 미래를 가면 갈수록 내 집이 없는 것들은 주거 비용이 계속 상승해 갈 거예요. 특히 내 집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가겠어요? 저 시골에서 살아갈 거 아니잖아요. 뭐 서울에서 살 거잖아요.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 건데, 대도시의 임대 비용은
앞으로 미래에 갈수록 싸질까요? 비싸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임대 비용이 비싸집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임대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율이라고 하는데 전세율이 보통 60%에서 70% 사이를 얘기하는데 이 임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같이 전세제도 가지고 있는 데는.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고 나면 월세인데 월세에 대한 임대 비용이 앞으로 가면 낮아질까요? 낮아질 일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비싸지. 특히 내 직장과 가까운 직지거리가 가까운 데일수록 더 임대 비용은 더 비싸질 겁니다. 그래 되면 내 집 한 채 있어가지고 그 임대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으로 작동합니다. 임대 비용이 비싸게 되면 계속 이사라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사가 편해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한 이후에 28번 이사해 봤는데 이사가 이 삶 고통스러워요. 계속 그런 이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자기가 어울릴 수 있는 그 상권 내에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를 갖다가 만들어놔서 뭐 퇴근하다가 가끔 들려서 나 혼자라도 가볍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노프 하나 있어야 되는 식당, 뭐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계속 옮겨가면서 하다 보면 그러니까 도시의 유목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집이 없게 되면.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해서 내 집에서 비용도 절약하면서 내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생활의 반경을 갖다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집한테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구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아들 둘하고 해서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외식을 나가잖아요. 외식을 나가게 되면 저는 그냥 뭐 애들이 어렸을 때지만 또 식당에 갔는데 3인분 시키면 좀 가오라 그러나? 약간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4인분을 시키려고 그러면 와이프는 꼭 3인분을 시키는데 3인분에다 공깃밥 하나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갈비 시키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화를 내고 그러다 보면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싸우고 그리고 싸우고 있으면 우리 애들이 이제 외식 안 해. 집에 갈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그러니까 외식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다 벌어졌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나치게 짠순이였고 저는 지나치게 너무 풍족하게 아이들을 갖다 키우겠다는 생각들을 가져가지고 그런 대립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은 내가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굳이 뭐 내가 먹을 만큼 양만 시키면 되지 다른 사람의 시선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4인분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싫다 하는 생각으로도 바뀌어갔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저도 이제 짠돌이가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그 와이프가 해왔던 그런 짠순이 했던 것들을 통해서 모아왔던 그 푼돈을 조금씩 모아왔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해서 지금의 어쩌면 자산을 만드는데 그 짠순이의 역할이 컸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젊은 시절, 특히 30대, 40대 초까지는 아마 짠돌이로 부부가 좀 살아간다 그러면 50 이후에는 조금은 짠돌이처럼 살지 않아도 어쩌면 경제적인 궁핍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이런 짠돌이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득은 눈에 다 보여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돈 버는데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달 생활 중에 뭘 얼마나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돼지갈비 1인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버스 타고 와도 될 걸 조금 늦어져가지고 택시 타고 온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가 이만큼 눈덩이처럼 커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들을 아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달에 다만 얼마나 저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그마한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가벼운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놓치고서는
여러분들이 목돈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은 없습니다. 소비를 줄이지 않고 소득을 아무리 늘려도 목돈은 마련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그 돼지갈비가 1인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했잖아요. 갈비 1인분은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갈비 1인분을 10,000원을 아꼈던 걸 갖다가 모으고 뭐 한 달에 내가 한 번씩 외식한다 그러면 1년이면 12번이잖아요. 12번이면 12만 원이죠. 이 12만 원을 10년을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돈들은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모아진 돈들을 가지고서 재테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돈 갖다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으는 것들을 저는 시간의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축적.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지금은 뭐에 투자할 때다. 그래서 이 투자의 타이밍을 맞춰야만이 내가 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테크는 그게 아니라 타임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타임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저희 와이프와 저는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에 10월 5일 날 결혼했는데 2,500만 원짜리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다녔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저 월급이 100만 원도 못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지출을 아껴가지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계속 저축해 갔던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조금씩 모여지니까 그게 1,000만 원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1억이라는 돈까지 모여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제가 내 집도 마련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순간에 했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쌓아간 것들을 갖다가 모아서 안전한 데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쌓아가는 데 있는 거지 시간을 적합하게 맞추는 타이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재테크는 그렇다는 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시간은 타임이라고,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월급쟁이한테는 10년이라는 기간 정도는 보통 이제 직장을 딱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을 버텨라.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3년을 버티게 되면 아마 대리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3년을 버티고 나면 10년까지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테크는 내가 보기에는 10년을 좀 쌓아놔야지 그 10년을 쌓아놓은 거 가지고 20년 후 이 부분들을 갖다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는 10년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결혼하는데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이아를 사줄 정도는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냥 혼수로 결혼 애물로 금을 해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가치를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때 줬던 예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예물할 때 당시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한 돈에 그때 당시에 4만 원 정도가 됐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4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한 돈에 40만 원인가. 40만 원도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돈에 4만 원짜리 그때 해서 지금 40만 원까지 했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다이아를 해줬다 봐. 그 다이아는 지금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보면 그 다이아 가치는 지금 금의 가치점 10배가 뛰었을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 자산의 투자 가치로서 금이라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와이프는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금은 또 환전이라서 돈으로 교환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내가 어려운 시절에 있으면 금을 바꾸면 되는데, 근데 다이아를 갖다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보석보다 금을 선호했던 와이프의 어떤 경제적 감각, 그 경제적 감각들 덕분에 사실은 그만큼 재테크도 잘할 수 있었고, 월급쟁이지만 월급쟁이로 어쩌면 50억의 부자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부자로 은퇴할 수 있는데 역할은 와이프가 다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경제적 감각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푼돈은 없습니다. 그러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이 되지는 않는데 티끌 모아 동산 정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 집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티끌 모아서 동산 정도를 만들고 그 동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재테크의 세상이 좀 더 넓어 보여서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태산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푼돈을 모아가지고 동산 정도는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제 월급 중에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월급 쪽에 모아왔던 게 보통 2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모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하니까 2억 4천이 딱 모아져서 그 2억 4천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3억 8천짜리, 그러니까 제대로 된 48평짜리 나의 집을 얻은 거는 그때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매달 돈을 아껴가지고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200만 원을 갖다가 쌓아가니까 2억 4천이라는 게 만들었고 2억 4천 정도면 지금 자본주의 우리 생활내에서는 동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100억, 200억이면 태산이지만 2억 4천 정도 동산 정도를 만들고 그 동산에 올라가니까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정도 값이니까 3억 8천짜리 48평짜리 그때 당시에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동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돼지갈비 1인분을 아끼는 그런 티끌들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끌들 모으세요. 티끌들 모아서 10년 정도만 모으면 동산 정도는 됩니다. 그 동산 위에 서서 투자의 세상을, 재테크의 세상을 바라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가는 것들이 좋습니다. 저 이런 얘기로 표현하면은 좀 야한 얘기 주는데 육체적 궁합보다 마음의 궁합보다 저는 경제적 궁합이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흔히 뭐 이혼 사유로 육체적 궁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에도 가장 깊은 사유는 경제적 궁합 차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 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마음의 차이, 마음의 궁합 차이 이 부분들도 제가 보기엔 그 바탕을 놓고 보면 경제적 궁합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다면 경제적 궁합을 맞추는데 5개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소득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지출을 바라보는 관점, 저축을 바라보는 관점, 대출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5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5가지 관점이 다 안 맞는 사람이 결혼하면 육체적 궁합이 아무리 맞고 마음의 궁합이 맞아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뭐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내가 집을 사자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못 샀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품밥을 너무 사기 좋아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소득 수준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경제적 관점의 차이들, 이걸 저는 경제적 궁합이라서 하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대부분 다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게 있어서 저는 결혼할 때 육체적 궁합, 그것보다 마음의 궁합, 그것보다 경제적 궁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얘기지. 근데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 관념이 너하고 맞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와이프를 만났기 때문에 저는 소득에 대한 것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득을 갖다 벌겠다는 그런 관념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사람인데 와이프는 지출에 대한 관념들이 명확하니까 둘이 시너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궁합에 맞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 궁합은 어디서 대부분 다 보이냐면요.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딱 나와요. 소비하는 패턴에 의해서 투자도 다 결정되고요. 저축도 결정되고 소득도 다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둘이 연애하다 보면 뭐 물건이라도 살 일 있고 뭐 식당을 선택할 때 보면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갖다가 딱 조율하다 보면 딱 나와요. 아, 이 여자는 차를 사더라도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시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자기 본인 스타일이 승차감보다 하차감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둘이 만나가지고 뭐 살아가면서 아마 경제적 궁핍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고요. 근데 이 여자는 딱 보니까 하차감보다는 승차감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훨씬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식당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맛 대비 가격이 저렴한 데를 웬만하면 선택하려고 하고
시간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제적인 관점들에 대한 것들을 딱 바라보면 이 사람이 소비를 어떻게 하는 거에 의해서 투자도 어떻게 하고 저축도 어떻게 하고 심지어는 대출도 어떻게 하고 소득도 어떻게 벌 건가에 대한 것들은 간접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기 월급을 그 10년 동안 그냥 꼬박 저축해야지 그게 자기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10년이라고 다 저축해서. 근데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 월급의 한 40%를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받아놓고 40%를 갖다 저축하면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그때 7년 정도에 24평짜리 아파트를 갖다가 구입할 때 그때 보니까 제 월급의 한 40% 정도? 40% 정도는 저축해서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왜 좋았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한테 돈을 쓰는 시기가 가장 언제 많이 들어가냐면요. 중고등학교 때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이것도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유치원 비용하고 학원 같은 데는 이제 와이프는 보내지 않았으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비용까지는 대부분 다 저축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축했던 비용을 해서 그래서 40%를 갖다 꼬박 저축할 수 있었던 건 그때 그 환경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경우는 한 10년 정도는 특히 결혼하자마자 초기에 애들이 자라기 이전에 10년 정도를 한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좀 빨라서 7년 만에 때 했던 거고요. 지금도 한 10년 정도만 자기 월급의 40% 정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 대출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월급의 40% 정도를 저축한다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외벌이였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맞벌이 하기 때문에 조금만 소비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애들이 자라기 전까지 악착같이 좀 모은다 그러면 결혼 딱 하자마자 10년 내에 자기 집을 마련해 놓고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제2의 자기 재테크를 설계한다 그러면 그 재테크 설계하는 방향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년 정도에 끝내버렸던 그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가 재테크하는데 좀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로케이션은 제가 지금 그때 당시에 직장이 잠실이어서요. 서울에서는 도저히 그 집으로 마련할 수 없어서 구리에서 시작했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 수도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들, 예를 든다면 저 강서 쪽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쪽에 김포 쪽이나 이쪽에서 주택을 마련해서 초기에 집을 마련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저도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로케이션과 100% 만족할 수 있는 재테크 금액이 가지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서 외곽에서부터 도심 안쪽으로 계속 그러니까 집으로 집을 사서 이렇게 오는 형태로 온다 그러면 최소한 15년 이 정도 서울 입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나온다 그러면 그 와이프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그렇게 기간이 길지 않게 자기가 재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얘기인데 와이프는 자기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 쇼핑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쇼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등기를 쳐보니까 등기를 한번 치고 나니까 아, 이 등기 치는 맛이 그렇게 뿌듯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는 저희가 지금 3주택인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 우측에 있고 우측 뒤편에 계속 세채가 이렇게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가끔 산책할 때 보면 우리 아파트를 갖다 이렇게 지나쳐가지고 산책해 가요. 그래서 뿌듯하게, 저게 내 집이야. 내 집이야. 이렇게 하면서 흔히 뭐 명품 그 쇼핑에 중독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 가방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이게 내 가방이야. 이것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아파트만 바라보면서도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새 채를 살 때 5억, 5억에서 15억을 들여가지고 산 건데 그것도 이제 뭐 그 중간에 이제 갭 투자니까
전세가를 끼고 사니까 실제로 돈을 들어간 건 두 개는 2억, 2억에서 4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다 15억 되니까 2억 투자했던 게 15억이면 그 3억을 뺀다고 하더라도 10억이 플러스가 더 된 거잖아요. 그만큼 자산 가치가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모으는 것보다 늘어가는 속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빠른 걸 보다 보면 아,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등기치는 맛을 들였구나. 다주택자를 왜 주는가. 그리고 꼬마 빌딩을 사는 사람들이 왜 꼬마 빌딩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는 이제 다주택자를 넘어서 제가 좀 더 돈을 좀 더 많이 벌면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꼬마 빌딩을 한번 사고 싶다. 꼬마 빌딩마저 등기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맛은 한 번 들이면 끊을 수 없는 맛인 것 같아요. 등기치는 맛은. 지금은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를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새채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두 채를 매각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뭐 꼬막 빌딩을 매입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좀 투자의 방식을 부동산의 아파트에서 빌딩으로 좀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지금 특별하게 투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는 다 적금이라든가 아니면 금 이쪽에만 되어 있고요.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쪽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잖아요. 안전한 투자 자산이. 다만 이제 한계점이 목돈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니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는 레버리지를 30% 이상을 이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0% 이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를 30%도 넘기지 않고서 그러니까 내 목돈 70%를 가지고 투자하면은 이건 흔히 말하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부동산은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요. 절대로 익사할 일 없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70%의 목돈을 마련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것만 마련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짜로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투자만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적 관념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화와 자산의 차이, 그다음에 그 돈과 통화의 차이, 그러니까 머니와 커런시의 차이, 이 차이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경제와 자산에 대한 공부가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금융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쉽게 말하면 돈과 통화에 대한 이해예요. 금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의해서 이 재테크 자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투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관념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런 공부들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 관점의 자산 공부, 경제 관점의 금융 공부,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인생 관점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생의 생애 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든다면 저는 생애 주기를 4단계로 나눴는데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게 딱 한 25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기는 25년, 25살이 될 것까지 이때 생애 주기는 뭐냐면 배우는 시기예요. 배워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경제를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걸 다 배우는 시기인데 이 배우는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제 청년기에는 근로소득에서 돈을 버는 시기가 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한 50살 넘어가면 50살 이후에는 대부분 다 근로소득으로 이제 벌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든지 자본소득을 벌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시기고 그렇게 해서 70살까지 살게 되면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소진되어 있어서 그때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인생을 즐기는 시기가 돼요. 이런 생애 주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생애 주기에 맞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게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뭐냐면요. 저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일단 50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안전 자본을 갖다 확보하는 것들을 해놓는다 그러면 70세 이후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생애에 대한, 인생의 생애에 대한 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부들을 해야만이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이 어떤 의미인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미인가, 이 경제 구조에서 금융, 그 돈과 통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생애가 이런 경제 구조, 경제 생애대에서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갖다가 이해하는 공부를 했을 때 진정한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이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거구나.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제 금리가 어떻게 바뀌는 걸 이해하는 거구나. 이걸 알면 이제 뭐 부동산 공부를 다 한 거죠. 그걸 알고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전혀 실패하지 않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은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그거는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 수를 보는 거에 또 한 가지를 뭘 봐야 되냐면 가구 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가구 단위가 살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면 법인, 기업들 숫자도 봐야 돼요. 왜냐면 기업이나 법인들이 뭘 하냐면 오피스 공간을 통해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과 실제로 가구 수는 당분간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인 수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수를 떨어지는 부분들보다 훨씬 더 이 부분들 갖다 상쇄할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동산이 이 인구 구조에 영향을 안 받고서 같이 상승하는 기간은 늘어날 겁니다. 근데 다만 지역별로 편차는 극명하게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의 집중, 도시의 집중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감안돼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방 쪽에 있는 부동산들은 가치가 떨어져 갈 거고요. 대도시의 수도권 중심의 핵심에 있는 부동산들은 올라갈 거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세대별 구조예요. 지금 이제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뭐냐면 출산율은 적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망률도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출산의 이 크로스가 아직까지는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사망률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을 때 사실은 그 인구 구조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어느 한편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식견들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구 구조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가구 구조, 세대별 구성 구조, 그다음에 지방과 도시에 대한 지역별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부하고 이제 사냥꾼이 있잖아요. 농부는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가 정해진 공간 내에서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가꾸고 해서 계속 그 자리를 갖다가 오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길들여지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이제 농부이고요. 사냥꾼은 누군가요? 목표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냥감에 목표물이 있으면 그 사냥감의 목표물을 갖다 쫓아가서 그 쫓아간 걸 갖다가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목표가 왔을 때 한 방울 쏴서 그 사냥물을 갖다 얻어내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방식인데 21세기에 그 부를 갖다 창출하는 부분들은 농부의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의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냥꾼처럼 목표물이 왔을 때 단 한 방에 쏘아서 그걸 갖다가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총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냥꾼이 목표물을 쏠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어떻게 마련하냐. 총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총이라는 이 돈을 만들기까지 과정을 갖다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어느 목표 지점에 있으면 목표물이 올 거란 걸 알고서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목표 지점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냥꾼들이 결국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농부 방식처럼 계속 매년 단위 농사만 짓는 분들이 부를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농부 방식이 아니라 사냥꾼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어요. 그 인류에서는 가장 안전한 자산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땅과 금을 얘기하는데 금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 사업들, 그리고 자기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눈 뜨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지 자기 삶에 대해서 눈 뜨고 경제에 대해서 눈 뜰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